반갑습니다. 미래의 물리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할 주제는 물리탐구학습과 지도입니다. 여러분은 물리학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복잡한 수식이나 어려운 법칙들인가요? 하지만 물리학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방식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을 보시면 이론과 실제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물리학적 지식을 머리로 아는 이론을 넘어 그것을 어떻게 탐구하여 도출해내는지, 그리고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이 과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것인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돋보기를 든 연구자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물리탐구의 본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과학 탐구의 정의부터 짚어봅시다. 탐구란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사건 혹은 사물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밝히고 이를 언어로 서술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탐구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사고 기능입니다.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논리적 설계를 하는 고차원적 인지 과정입니다. 둘째, 실험 기능입니다. 관찰과 측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인 통제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술적 측면이죠. 셋째, 소통 및 태도입니다. 과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발견을 타인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과학적 호기심을 유지하며 정직하게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탐구가 일어납니다. 과학교육학에서 매우 중요한 SAPA, Science of Process Approach, 모형을 소개합니다. 탐구 능력은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기초적인 감각 사용에서 시작하여 점차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구조화 단계로 나아갑니다. 계단의 아래쪽인 기초 탐구 기능을 보십시오. 관찰, 분류, 측정, 의사소통, 예상, 추리가 포함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 주로 강조되지만 물리학자에게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근육입니다. 계단을 더 올라가면 통합 탐구 기능이 등장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세우고 변인을 통제하며 데이터를 변환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를 법칙으로 만드는 일반화에 도달하죠. 여러분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이 현재 어느 계단에 머물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는데 갑자기 가설을 세우라고 하면 학생들은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제 기초 탐구 기능 6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관찰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오감과 도구를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의 오개념에 의해 관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류와 측정은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측정에서는 오차 범위와 유효 숫자를 고려하는 물리적 엄밀함이 강조됩니다. 예상과 추리는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상은 규칙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고, 추리는 관찰된 사실 이면에 숨은 원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은 이 모든 과정을 타인과 나누는 상호작용입니다. 이 6가지 기능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탐구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과학적 탐구를 지탱하는 3가지 논리적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납적 사고입니다. 개별적인 관찰 사실들을 모아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하지만 관찰 자체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연역적 사고입니다. 보편적 법칙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합니다. 가설 검증의 핵심 논리이지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역할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학에서 가장 창의적인 귀추적 사고입니다. 관찰된 기이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다른 상황을 빌려와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을 떠올린 것, 이 전형적인 귀추적 사고입니다. 이 3가지 사고방식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때 학생들은 단순 암기를 넘어 과학적 발견의 즐거움을 깨닫게 됩니다. 탐구의 목적은 크게 설명과 예측으로 나뉩니다. 이는 시간의 화살표상에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왼쪽의 설명은 왜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이미 일어난 결과에서 출발해 과거의 원인이나 법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자석의 종이가 왜 달라붙는지 전자스핀에 의한 자기장 형성 원리로 설명하는 식입니다. 오른쪽의 예측은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묻습니다. 현재의 초기 조건과 물리법칙을 바탕으로 미래의 결과를 서술합니다. 헬륨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기압차에 의해 부풀다가 결국 터질 것이라는 PV는 일정이란 법칙을 이용한 예측이 그 예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두 방향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은 물리적 인과관계를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가설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여기서 후건 긍정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천동설이 맞으면 해가 뜬다. 실제로 해가 떴다. 그러므로 천동설은 맞다는 논리는 틀렸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도 해는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학에서 완벽한 확증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칼 파퍼는 반증주의를 제안했습니다. 과학은 이것이 맞다고 증명하며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틀렸다는 증거 반증을 통해 오답을 제거하며 진리에 다가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가설피에서 도출된 예측 Q가 관측되지 않았다면 가설피는 확실히 틀린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실패한 실험도 가설을 반증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과학적 성과라는 점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가설이 나오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봅시다. 구리통 안에서 자석이 비정상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학생은 왜 자석이 천천히 떨어질까? 라는 인지적 갈등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학생은 과거에 배운 코일 안에서 자석이 움직일 때 유도전류가 흐르던 현상을 떠올립니다. 구리통도 원통형 도체이므로 코일과 유사하다는 점을 포착하죠. 여기서 그렇다면 구리통에도 코일처럼 유도전류가 생겨 자석의 운동을 방해할 것이다 라는 창의적 가설이 탄생합니다. 이처럼 귀추적 사고는 기존 지식과 새로운 현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실제 물리학자들의 연구는 교과서처럼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루프를 형성하죠. 탐구는 기존 이론에 대한 불완전성 인식이나 새로운 발견이라는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연구 문제 제안 가설, 생성 설계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운데 있는 노란색 톱니바퀴인 반복입니다. 데이터를 해석한 후 가설을 수정하거나 아예 다른 이론을 적용해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반복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법칙이 발견되거나 기존 이론이 구체화됩니다. 학생들에게 탐구 보고서를 쓰게 할 때도 한 번의 실험으로 결론을 내기보다 이 수정 및 반복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물리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길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왼쪽의 모호한 탐구 문제를 보십시오. 전구의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이는 측정할 변인이 불분명합니다. 이를 오른쪽처럼 일정한 전압에서 전구의 온도를 낮추면 전류의 세기와 밝기가 어떻게 변할까? 와 같이 변인을 구체화하여 수정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예시인 고리자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 근거 없이 그냥 빛을 비추면? 이라고 묻는 대신 열을 가해 온도를 높이면 자기력이 약해지므로 간격이 변할까? 라는 인과관계가 포함된 질문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막연한 호기심을 검증 가능한 형태의 과학적 문제로 정교화해주는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실험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4가지 항목입니다. 첫째, 목적과의 적합성입니다. 가설이 실험 설계에 그대로 녹아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변인 설정의 엄밀성입니다. 독립변인, 변화시키는 것, 종속변인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통제변인,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측정 및 분석 계획입니다. 어떤 도구로 측정할지, 오차는 어떻게 줄일지, 데이터를 기록할 표는 미리 준비되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실행 가능성입니다. 학교 실험실의 물리적 한계나 수업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죠. 이 대시보드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훨씬 더 체계적인 실험 설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탐구의 최종 결과물인 보고서의 구조입니다. 보고서는 타인이 이 실험을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설계도여야 합니다. 초록은 전체 내용을 500자 이내로 압축한 거울이고 서론은 왜 이 연구가 필요한가를 독자에게 설득하는 장입니다. 연구 방법은 앞서 말한 체크리스트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과 및 해석에서는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데이터와 그래프를 제시한 뒤 그것이 가설과 어떻게 일치하거나 다른지 의미를 파악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담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훈련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물리 탐구의 궁극적 목표를 다시 새겨봅시다. 과학적 탐구는 단순히 실험실에서 기구를 다루는 스킬이 아닙니다. 귀납으로 세상을 끈질기게 관찰하고 귀추로 보이지 않는 원리를 상상하며 연역으로 그 상상을 엄밀하게 증명해내는 세계와 소통하는 논리적 언어입니다. 예비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오류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탐구는 정교한 실험기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날카로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여정을 멋지게 이끌어주는 교사가 되시길 응원합니다.